북극곰 대신 저희를 맞아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기였습니다. 모기요? 네. 북극의 모기요? 네, 그렇습니다. 딕슨 피오르가 모기가 알을 낳고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해버린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김준영입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께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기후인 초대석. 오늘은 우리 모두의 기후위기 감수성을 향상시켜 주실 분입니다. 신방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상전문기자 신방실입니다. 기후와 날씨의 변화를 취재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재난의 현장에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제가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하는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입니다. 자연재난이건 사회재난이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특보체제로 전환해 재난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전문기자는 KBS의 재난방송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저희 작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도 높아 가장 따뜻한 한 해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가 조금 더 더운 것 같지 않으세요? 올해 6월은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 0.2도가 더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6월 18일 강릉에서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잘 조사했죠? 네. 지금은 매일매일이 계속해서 덥고 습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 봄 기억하시나요? 벚꽃 위로 눈이 쌓이는 특이한 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20년 가까이 기상 전문 기자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날씨 그리고 기후의 변화를 누구보다 뚜렷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진 2018년, 그리고 태풍 7개가 영향을 준 2019년, 중부지방에 54일의 최장장마가 찾아온 2020년은 특히 3년 연속 극한 수준의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록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저장이 돼 있는데요. 마치 매년 생기는 나이테처럼 말이죠. 2020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재난이 4계절 내내 일상화가 됐다는 점입니다. 봄철 대형 산불, 그리고 여름철 변칙적인 장마와 극한 폭염, 가을철 늦더위, 그리고 겨울철 북극발 이상 한파나 극단적인 고온 현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도 기후위기의 시그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봄꽃 개화 시기가 들쑥날쑥 예측을 빗나가면서 지자체는 축제를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죠. 네, 그리고 겨울철도 너무 따뜻해서 빙어 축제가 연기되곤 합니다. 해마다 이상 고온이나 저온으로 농작물 파동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해는 대파와 배추, 또 어느 해는 사과와 시금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밥상 물가를 뒤흔들죠. 모두가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단면인데요. 기후위기는 저 멀리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고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기자님, 제가 듣기로는 기자님께서 북극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기자님께서 북극에서 느낀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나 또 북극 변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2022년 7월에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북위 78도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북극 연구를 하기 위해 오가는 킹스베이 기지촌이 바로 스발바르 제도의 니알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산과학기지는 2002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산기지 20주년을 맞아 북극의 기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남극
북극에 있는 장보고기지나 세종기지가 1년 내내 연구자가 상주하는 월동기지인 것과 달리 이 다산기지는 여름에만 과학자들이 방문하는 하계기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도 취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극에 대한 논문도 많이 보고 취재도 많이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빙하 탐사를 통해서 스발바르의 피오르 빙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지 영상에 담았는데요.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노르덴 스키홀드 빙하에 갔을 때는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어서 놀랐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주변에 퇴적물까지 쓸고 내려오면서 이 붉은색으로 보였는데 우리가 상상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9m씩 사라져서 폭주 기관차로 불리는 발렌베르크 빙하 주변은 온통 떨어져 나온 유빙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현장은 스발바르 제도의 한가운데 있는 딕슨 피오르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1년에 7, 8개월은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붉은색의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갯벌처럼 변해 있었는데요. 딕슨 피오르는 북극에서 가장 지형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대 연구팀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북극 탐사를 할 때는 항상 총을 들고 이렇게 북극곰을 경계해주는 안전요원과 동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딕슨 피오르는 북극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긴장감이 컸습니다. 근데 북극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함께 또 북극곰을 만나서 촬영을 하고 싶다. 이런 또 바람도 있었는데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저희는 딕슨 피오르에서 북극곰 발자국은 봤는데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북극곰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더워서 북극곰도 열사병에 걸리기 때문에 사냥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북극곰 대신 저희를 맞아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기였습니다. 모기요? 네. 북극의 모기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의 갯벌처럼 변한 딕슨 피오르가 모기가 알을 낳고 또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해버린 거죠. 현장에 동행한 연구자들도 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모기를 본 건 처음이다. 사실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같은 경우는 위도가 한 북위 60도 정도로 78도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보시면 이제 양복 모자를 쓰고 그 정도예요? 활동을 하고 이런 정도인데 북위 78도 스발바르에서도 기온 상승이 빨라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북극의 기온 상승은 전 지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 북극의 기온 상승은 전 지구 평균 약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극 빙하가 녹는 현상은 해수면 상승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사실 북극의 얼음은 바다가 얼어서 만들어지는 해빙 그리고 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빙하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른 거군요. 네, 바다 얼음인 해빙은 녹더라도 원래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빙하는 해수면 상승을 불러오는데요. 특히 북극에서는 그린란드에 가장 두꺼운 빙하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수천 미터에 달하는 육지 빙하를 빙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린란드에 대부분 있거든요. 이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을 경우 지구 해수면이 최대 7m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하는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90년대에 매년 2mm 수준이었지만 최근 10년 들어서 4mm 이상으로 2배나 빨라졌습니다. 빙하가 많이 녹고 또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열팽창까지 더해져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건데요.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은 홍수나 침수, 해일 피해를 자주 입고 있는데 앞으로 해수면 상승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자 해안가에 방벽을 세우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렇죠. 곳에 해안가.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등 피해가 인천이나 부산 등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극지 취재 중에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나 극지 사람들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계셨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스발바르 취재를 갔을 때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주로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극에서도 영구 동토층이 녹거나 붕괴하면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북극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산에 눈이 거의 없고 사막 같은 풍경이 펼쳐져서였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땅이 마치 침대 매트리스 위를 걸을 때처럼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위 60도 이상 북극권에는 2년 이상 녹지 않고 얼음 상태를 유지하는 영구 동토층이 존재하는데요. 빠른 기온 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은 더 이상 영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여름이면 땅 밑에 있던 이 얼음이 녹으면서 지면이 출렁거리고 또 꺼지는 탓에 집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주한 현장도 저희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북극의 집은 원래 영구 동토층의 표면인 활성층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둥 위에 짓고 있습니다. 마치 수상 가옥처럼 말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땅 밑 20m 아래까지 길게 기둥을 박아야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갑자기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극의 주민들은 관광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비중이 높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크루즈선을 타고 몰려들고 또 항공기나 호텔도 예약이 꽉 차는데요. 근데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북극의 얼음을 더 많이 녹이게 될 거예요. 북극의 빙하와 해빙이 사라지면 여기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북극곰 그리고 물범도 사라지고 결국은 북극이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관광객들이 북극을 찾지 않을 거라며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내뿜으며 몰려드는 크루즈선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북극 스발바르 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하고 또 에너지 자립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스발바르는 석탄 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광산에서 큰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부분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대신 북극 연구를 위한 킹스베이 기지촌이 들어섰는데 이 기지촌에서는 전기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기상 전문 기자로서 기상과 환경 이슈를 다뤄오셨는데요. 요즘 도시가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느낀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도시 환경에 익숙하고 또 도시의 날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열섬 효과입니다. 열섬 효과요? 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대표되는 이 도시는 여름이면 이 밤낮 없이 덥습니다. 녹지가 많은 교외보다 더 많은 열기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기상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해마다 서로 다른 폭염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폭염하면 빠지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1994년입니다. 94년.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두살 기억나지 때였어요. 네, 않는데요. 제가 기상 전문 기자로 경험한 극한 폭염은 2018년 그리고 2024년 지난해였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은 한낮뿐 아니라 밤에 열대야가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열대야는 좀 습도가 높은 해안가 위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 일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73년 관측 이후 폭염 일수 증가보다 이 열대야 일수 증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뜨거워지면서 이 생태계의 변화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곤충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알죠. 사랑의 상징 러브버그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열대 기후에서 유입된 러브버그인데 중국 남부에서 산둥반도 쪽으로 이동을 한 뒤에 무역을 통해서 2015년 처음으로 인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대발생해서 수도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올해는 인천 계양산에서 혐오감을 줄 정도로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방제를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와, 영상을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쵸. 거의 뭐 이렇게 잡힐 정도인데 러브버그가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도심의 뜨거운 환경 그리고 불빛을 좋아하는 특성 등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2070년쯤엔 한반도 전역으로 이 러브버그가 확대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익충이라는 이유로 물을 뿌리는 것 말고는 화학적 방제도 어렵고 천적도 없어서 당분간 이 여름철마다 러브버그와 전쟁이 계속될 텐데요. 증가하는 아열대 곤충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현명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뜨거운 도심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날도 많습니다. 강남에는 폭우가 오는데 강북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이런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야, 너 비 와? 여기는 안 오는데? 네, 이런 게 맞아요. 정말 많았죠. 굉장히 국지적이거든요. 네네. 도심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불투수층이 많아서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8일 밤에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남 지역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반지하 주택 등에서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강한 비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상청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의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도시에서 극한호우의 피해는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지 않게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취재 중 직접 경험하신 이상 기후 현상이나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날씨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네. 2020년 7월 장마 때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했었죠. 네,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들이 고립돼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유가족 2분을 만나서 당시 상황을 취재했는데요. 나는 재난 생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연속 기획을 내보냈습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그것도 부산역 코앞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에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벌어진 인재였기 때문인데요. 지하차도 근처에 소방서가 있었는데도 그날 부산에 물난리가 나면서 이제 인명 구조가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난 생존자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산역을 오갈 때 항상 이용하는 이 지하차도에서 엄마는 딸을 잃었고 또 집으로 향하던 아버지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도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또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도시는 위험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역 지하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배수터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가 일상이 되고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도시의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100년 뒤에 기후를 내다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요, 지금 바로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자님, 저는 집돌이에요. 네, 절대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요. 그 날씨가 추우면 난로를 트는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께서는 일반 시민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날씨의 변화가 도시 구조나 생활 방식 등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네, 도시의 생활 방식은 편리함 그리고 신속함으로 대표할 수 있죠. 주문한 음식이 순식간에
배달이 오고요. 수많은 차량, 고층 건물, 그리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화려한 불빛이 떠오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은 편리한 대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많이 쓰는 만큼 또 많이 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의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 소비가 늘면 더 많은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 하고 또 차량 운행, 냉난방, 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또 도시의 재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비우스띠군요. 네, 그렇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기후정책이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많이 알리고 계신데요. 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시민들과 뭐 직접적인 공감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댓글을 통해서 이 기후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죠? 네, 과거에 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댓글창을 보면요, 중국을 그렇죠. 욕하는 댓글로 가득 찹니다. 네. 물론 이 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항상 중국을 겨냥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또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등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죄책감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한 보도를 하면 또 댓글창에 가끔은 기후위기가 사기라거나 아니다, 지구가 냉각되고 있다 라는 댓글도 등장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 들어선 이런 댓글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마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후 재난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기후위기의 심각성만 보도하지 말고 또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대책을 알려달라는 고무적인 댓글도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말고도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할수록 또 꿀벌들도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벌통 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해 군집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또 기상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꿀벌의 소멸처럼 뭔가 기후위기 경고의 신호 같다라고 느낀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꿀벌 실종 말씀하셨는데 최근 수년 동안 봄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잦아진 이상기후로 꿀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버린 건데요. 네. 꿀벌이 줄면 양봉농가의 피해만 떠올릴 수 있는데 꿀벌은 우리가 먹는 식량 작물에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입니다. 전 세계 식량 작물의 약 75%가 바로 꿀벌의 수분 활동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꿀벌의 실종은 이 먹거리의 실종이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75%요? 네, 겨울철 폭설, 그리고 봄철 이상기온, 폭우, 미세먼지, 그리고 외래종 천적의 등장까지 꿀벌을 위협하는 요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꿀벌이 살아남는 게 더 기적처럼 느껴지는데요. 온난화로 봄철 개화 시기가 이제 꿀벌이 활동하는 시기보다 더 빨라지면서 식물과 이 수분 매개자의 활동 시기가 어긋나는 생태 불일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을 피웠지만 이 수분에 실패하게 되고요. 꿀벌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왔지만 꽃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식물이 빛과 온도에 반응해서 꽃을 피우는 속도보다 곤충이 이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해마다 벚꽃 축제에 몰려가고 또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연이 던지는 경고에 대해서 말이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건 시민분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와 폭염, 그리고 나날이 거세지는 태풍과 폭우,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산불까지 우리는 이미 기록적인 기후재난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하면 거리에 나가 인터뷰를 하곤 하는데 시민분들도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기후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올봄 영남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철야 근무를 하면서 특보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이죠. 그렇죠. 사람의 실수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겨울과 봄의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줄고 또 강한 돌풍이 부는 경우도 많아서 산불의 규모나 지속 시간 그리고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올봄 작은 불씨 하나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10만 헥타르 이상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80여 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불러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산불 이후에 경북의 피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본인들이 겪어야 하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변화하는 기후 속에 자신의 작은 부주의가 누군가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도 그냥 산 하나 태우고 끝났다면 지금은 시, 군의 경계를 넘어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는 참 하나하나 봤을 때 이 개인의 부주의가 정말 모두의 큰 피해, 또 여기에 더불어서 기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님,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있겠는데요.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시그널들이 어떤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기후위기의 시그널을 지금 즉시 행동하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기후위기를 지켜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난화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세계 기상기구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적어도 한 해는 2024년의 기록을 뛰어넘을 확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네, 또 2도 온난화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확률도 낮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1.5도에 이어서 2도도 향후 5년 안에 붕괴될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이 나온 건데,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1.5도 온난화, 2도 온난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겁니다. 물론 10년 이상의 평균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평균이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문제는 나 하나,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죠. 이 지구에 살아가는 80억 명, 인구 모두가 참여하는 거대한 조별 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할 수도 있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거스를 수 없는 탈탄소의 흐름에 맞춰서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기후위기의 신호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요,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예전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인간 내면 동력은 다정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떠한 다정함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하면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23년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저명한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 듀크대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에게 기후위기의 해법에 대해 물었고 그에 기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를 떠올려 보면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한 그들은 불안정한 기후 속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라시아로 향했습니다. 빙하를 피해 멀리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나아갔습니다. 기후가 요동치면서 주기적으로 시련이 닥쳤지만 인류는 그럴수록 강해진 겁니다. 그들의 무기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친화력 그리고 다정함에 있었다고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해법을 원할지 모릅니다. 마치 체중 감량을 해주는 마법의 알약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 그리고 정책, 산업, 에너지 등 삶의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이를 위한 동력은 바로 인류가 태생적으로 지닌 다정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생존 무기인 다정함이 다시 발휘가 돼야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정치적인 분열로 가득한 세계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담 정말 많이 나눴는데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정함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